안녕하세요. YJ입니다. 예, 오랜만에 이제 돌아왔는데요. 그동안 좀 회사 일이 좀 야근이 많았고 또 이 온라인 강의 준비하는 게 데드라인이 있어서 좀 바빴고요. 일단 어느 정도 끝나서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제가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강의를 인프라 쪽 강의를 할 예정인데 그것 때문에 한번 만든 강의에 대한 목차 이런 부분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면 또 인프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온라인 강의 자료로 만든 거여서 제 소개가 있네요. 네, 저고요. 네,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저는 원래 지금은 증권사에서 IBD를 전반적으로 리스크 점검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보험사에서 대체투자 심사 및 점검 심사역으로 한 5년 정도 있었고, 그전에는 또 보험사에서 투자하는 업무를 또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우리 자산운용 말고도 몇 개 더 있었는데요. 한 5년 정도 또 시공사랑 신탁사, 운용사에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대체투자 업무를 계속 했기는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학력, 이놈의 학력의 세상인가요? 학력은 옛날에 도시공학과 나왔었고요. 이제 최근에 아니죠. 2010년 이후에 좀 이렇게 학력에 약간 경영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고 야간 대학원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은 11년 동안 공부해서 남들 3년 했다는 거, 전 11년 만에 작년에 CFA 레벨 3 최종 합격해서 이제 그 차터 받았고요. CCIM은 2010년, 9년 이 정도쯤에 땄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돈은 좀 많이 들었는데 제가 내용 자체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 전반적으로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돈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블로그 같은 것도 좀 하고 있고요. 네, 이번에 강의 오늘 하는 건 아니죠. 이제 인터넷을 할 거를 한번 전반적으로 만들어 봤고 21개 강의가 21개더라고요. 험난했습니다. 준비하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그냥 인프라에 대해서 목차를 봐도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고요. 제가 강의할 때는 최초에는 전반적인 기본 개념,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 파이낸싱, 인베스트먼트 파이낸싱의 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블로그가 아니죠. 이 동영상 유튜브에도 몇 번 올렸던 내용이에요.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다음에 강의할 때도. 그리고 이제 인프라 자체에 대한 정의, 개념에 대해서 인프라라는 것이 원래 자산이라는 게 자산, 에셋이죠. 에셋이 일반적인 고정자산 이런 자산들 있잖아요. 일반 자산도 있지만 투자자산이라는 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금융회사는 투자자산이라는 BS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투자자산 안에서 보통은 주식 채권 같은 전통적 투자자산 그리고 대체투자자산 이렇게 나뉘고요. 그럼 대체투자자산 안에 이제 부동산, 인프라 이런 게 나눠 있고 저는 이번에는 인프라 강의하려고 이제 이런 카테고리를 한번 나눠봤고요. 결국은 이러한 인프라의 경우는 제가 요즘에 계속 인프라 해외 것도 많이 봤는데 업무상으로 보다 보니까 일단 요 4개 카테고리 분류의 대부분 국내외 모든 인프라를 넣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카테고리를 사회적 인프라 자산, 그리고 규제 자산, 사용자 부담 자산, 경쟁 자산이라고 분류했고요. 보통 보면은 1, 2, 3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정부가 제도를 만들어서 정부의 서포트가 있는 그런 제도 하에서의 이제 방식이고요. 그 중에 대부분의 매출을 정부에서 지금 책임져 주면 사회적 인프라 자산이고 이제 어느 정도 규제가 그러니까 좀 자유 경쟁 같은 느낌이 있지만 어느 정도 가격 규제 같은 게 정부가 제한해 주면은 규제 자산 그리고 사용자들한테 다 돈을 받는 건데 어쨌거나 우리나라 BTO처럼 잘못될 경우에 해지지급금 같이 일정 금액을 또 보전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사용자 부담 자산이고요. 이러한 구조 없이 그냥 시장에서 실제로 경쟁하는데 그 근거 자산이 인프라인 경우는 경쟁 자산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아까 4가지 분류를 이제 하나하나씩 제가 설명하려고 강의를 만들어 봤었고요. 그래서 사회적 인프라 자산에 대해서는 5, 6, 7, 8 4개의 강의를 만들었었네요. 보시면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했었고 사회적 인프라는 보통 국내에서는 제가 보기엔 민투법상 BTL 그리고 해외 PPP 사업 중에서 어쨌거나 사회적 인프라 자산이 해당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민투법에 대한 설명도 한번 만들어 봤었고, BTL 그 민투법 중에서 BTO는 말고 BTL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 그리고 PPP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랑 PPP 중에서 뭐 사회적 인프라에 대해서 좀 만들어 봤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 아직 추가할 게 되게 많더라고요. 험난합니다. 저를 만들기 아직도 미완성 상태고요. 그리고 규제자산, Regulated Asset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에는 사실 규제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주로 이제 유럽 쪽에 많이 있는데, 일단 규제자산 같은 경우는 뭐 한국에서는 제 생각에는 한전, 한국가스공사 같은 부분이 자기 마음대로 가격도 정하지 못하고 뭐 어쩌거나 어떤 규제 하에서 독점적인 레인지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보통 규제자산의 영역에 속하는 기업이고요. 한전이나 한국가스공사가 민영화가 완전 민영하면 그게 이제 해외에서의 규제자산이라는 단어와 좀 거의 일치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어쩌거나 정확히 그 균제에 맞는 건 없지만 이런 애들도 어느 정도 이런 레귤레이티드 에셋이라는 레인지에 한국적으로는 들어가는 것 같고요. 해외는 뭐 레귤레이티드 에셋이라는 분류가 따로 있어요. 주로 영국에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말하려고 했고, 그래서 한국에 대한 얘기 제가 했었었고요. 그리고 민간 석탄 발전도 어느 정도 가격 규제, 수익률 보전 뭐 이런 방식으로 받는 거여서 제 생각에는 굳이 넣는다면 이것도 규제자산 카테고리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는 뭐 영국의 수처리 산업 같은 부분이 해당 지역에는 예를 들어 우리로 치면은 서울시 수처리 오페 수처리하고 뭐 수처리 해주는 곳이 하나밖에 없겠죠. 그리고 두 개가 동시에 하지 않으니까 독점적인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격 정책이나 뭐 이런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규제를 레귤레이티드 된 그런 상황에서 업을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규제 자산이라는 분류가 있고요. 뭐 주요 기업들도 한번 소개하려고 제가 강의 때는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용자 부담 자산, 유저 페이 에셋인데요. 결국은 그 뭐 저희 BTO로 치면 도로 같은 경우 톨비를 내죠. 톨비를 내는 도로를 국내 민간 자본으로 짓고 뭐 30년간 그 운영권을 받아서 30년간 톨비를 받아가지고 그 투자했던 뭐 1조 원의 돈 이런 걸 회수하는 개념이고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런 거 사용자 부담 자산이라 하고, 전반적으로 매출액이나 이런 게 다 사용자 부담이어서 시장이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다는 거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고 위험성이 노출돼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정부의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자산 중에서는 사용자 부담 자산이 제일 위험한 자산일 수 있고요. 그렇다 한들 보통은 해지 지급금 같이 뭔가 최악의 경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보장해주는 그런 최악에 대한 부분을 좀 막아주는 그런 규정은 정해져 있는 게 보통 사용자 부담 자산입니다. 그래서 국내는 BTO 사업이 대상인 것 같고요. 해외는 PPP 사업 중에 사용자 부담 자산 사업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BTO에 대한 것도 한번 전반적으로 준비했었고요. 그리고 해외 적용 사례는 PPP 제도를 아까 앞에서 사회적 인프라 쪽이 아닌 좀 사용자 부담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이건 못했습니다. 예, 이거는 하고 있는 중이에요. 못 찾겠어요, 자료. 그리고 경쟁 자산. 사실은 그냥 정부 지원 없이 열려있는 경쟁하는 자산은 전부 인프라기만 하면 다 이쪽에 속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넓습니다. 범위가 넓고, 일단 보면은 국내는 민간 발전 사업이 경쟁 자산으로 보이고요. 제 생각에는 미국은 뭐 발전 사업도 있지만 사실 인프라스트럭처 전반적인 부분이 다 미국은 정부 지원 뭐 이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미국에 있는 인프라는 전부 경쟁 자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에너지 사업도 뭐 미드스트림,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이런 부분들도 미국은 전부 경쟁 자산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국내는 어쨌거나 민간 발전 분야가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발전 분야 설명하려면 전력 시장, SMP라는 거 아시나요? 혹시 전력 가격 이런 얘기가 좀 험난합니다. 이 부분은 모르면 다음 전력 시장을 말할 수가 없어서 발전을 말할 수가 없어서 여기서는 한번 그 전력 거래소를 통해서 전력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었고요. 전력 거래소에 대한 내용은 유튜브에도 다시 한번 그 기업들 막 소개하는 거기에 전력 거래소를 통한 뭐 전력 시장 이해 이런 식으로 한번 올려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력 시장 이해하고 나야 이제 민간 발전 분야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민간 발전 분야 전반적인 걸 한 다음에 이제 LNG 시장, LNG 발전도 했지만 LNG 시장은 그 한국가스공사가 저희 나라에서는 독점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가스공사 베이스로 해서
LNG 시장 얘기도 해봤었고요. 그리고 실제 LNG 발전소에 대한 얘기도 좀 준비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신재생 발전으로 넘어갔고요. 신재생 발전 제도에 대해서 국내 REC 뭐 이런 제도가 있었고, 옛날에 FIT 제도도 있었고, 그런 전반적인 국내 제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현재 보급이 어떻게 돼 있고, 국내 신재생 사업이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강의 때는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로 딱 넘어가면은 미국 전력 시장. 뭐 사실은 전력 시장, 미국 전력 시장, 호주 전력 시장, 영국 시장, 프랑스 시장 다 있죠. 다 있어요. 엄청 많지만 일단은 그러니까 뭐 IB 투자 입장에서는 이런 전력 시장 중에서는 일단 미국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미국이 전력 시장, 그 가스 발전소, 지금 셰일 가스나 이런 것들 가스 가격이 싸지면서 신규 가스 석탄 발전소가 퇴출되고 가스 발전소 발전 이제 새로 짓는 프로젝트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주로 전력 시장이라고 하면은 미국이 제일 많아서 미국 위주로 그냥 설명을 했고, 미국 전체 전력 시장을 설명한 다음에 미국 시장 중에서 제일 큰 PJM 시장이라는 그쪽 시장을 설명하면서 요 얘기는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신재생으로 또 넘어갈 계획입니다. 갔었습니다가 아니죠. 이거 저 강의 안 했고요. 예. 신재생은 주로 이제 기업 위주로의 설명을 했었고 할 계획이고, 뭐 우드펠릿 1인 엔비바, 여기 또 유튜브에도 제가 설명을 했었죠. 이 엔비바를 통해서 일단은 우드펠릿 얘기도 하지만 해외 신재생 뭐 분야에 대해 전반적인 얘기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해상풍력 1인 올스티드, 얘 얘기하면서 그냥 얘는 또 그냥 해상풍력에 대한 얘기만 할 계획이었어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강의에서는 이제 외부 강의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계획이고요. 뭐 결국은 뭐 강의는 강의고 강의 안 들으셔도 상관없잖아요. 강의가 아니라 정말 인프라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지금 강의자를 준비하면서 별건 아니지만 제가 결국 내린 결론은 인프라는 네 가지다. 국내 해외를 다 포괄할 수 있는 카테고리는. 그리고 이 사회적 인프라, 규제 자산, 사용자 부담 자산, 이 세 가지가 어쨌거나 정부의 어떤 제도적 측면 하에서 운영되는 인프라 자산이고요. 그 중에 뭐 매출이 다 정부가 주면 사회적 인프라, 매출이 열려 있지만 가격이나 이런 거에서 규제를 받고 마음대로 정할 수 없으면 규제 자산, 대신 독점적 영역이 있고,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시장에서 자유롭게 돈을 받고 운영하지만 그래도 뭐 망했을 때 해지지금 같이 맨 끝단은 막아주는 그런 게 사용자 부담 자산으로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어떤 규제하에 있지 않고 정말 자유 경쟁 시장에서 싸고 있는, 하지만 그 근거 자산은 인프라인 그런 애들은 전부 경쟁 자산, 컴패러티브 에셋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네 개가 제 생각엔 메인 분류고, 하지만 투자할 때는 또 그 각각이 그린필드, 브라운필드라는 개념이 있죠. 그린필드는 만들고 있는 거, 개발해서 공사해서 준공까지 가야 되는 개발 리스크가 있는 녀석이 그린필드라고 하고요. 브라운필드는 이미 지어져서 운영하고 있는, 실적이 나오고 있어서 뭐 인허가 리스크나 준공되고 빵 했을 때 실적 어떻게 나올지 그런 리스크들이 좀 막혀 있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그런 부분을 브라운필드라고 합니다. 그만큼 똑같으면 브라운필드가 더 수익률이 낮겠죠. 좀 더 안정성이 높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분류에 각각 그린필드, 브라운필드에서 8가지 분류로 나누면 제 생각에는 향후에 발생되는 대부분의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을 이 카테고리 안에 다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 한번 설명드리려고 했고요. 제가 강의 홍보하려고 올린 거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냥 이 정보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끝일 것 같은데, 네, 끝이죠. 오늘 또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는 아까 여기서 가려 준비하면서 나온 기업들, 뭐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거, 한국전력거래소 KPX, 그리고 민자발전소도 몇 개 제가 자료를 좀 얻어낸 게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뭐 유튜브에 제가 계속 기업 관련해서 IB로 올리니까 거기에 좀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건강하세요.